내가 박진우와 결혼한 지 어느덧 2년이 넘었다. 2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며느리로서 겪는 온갖 서러움과 애환을 맛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특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있는 집의 며느리 노릇은 더욱 그랬다. 진우의 집안은 나라를 뒤흔들 정도의 재벌은 아니었지만 꽤 잘나가는 사업가 집안으로 먹고 살만했다. 시아버지이신 박영준 회장님은 과묵하고 점잖으신 분이었다. 하루 종일 닭이 세트와 몇 개의 분재를 돌보는 것이 낙이셨다. 반면 시어머니 오수진 여사님은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날카롭고 민첩했으며 가시 돋친 말을 서슴지 않았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부터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싸늘함을 느꼈다. 어머니는 내가 너무 말랐다고, 말주변이 없다고, 지방 출신이라 집안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대놓고 타박하셨다. 하지만 그때 진우는 나를 열렬히 사랑했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며 결혼을 고집했다. 심지어 나랑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혼자 살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아마도 하나뿐인 아들이 애처로웠거나 혹은 순종적인 며느리를 들여 부려먹기 쉽다고 생각하셨는지 결국 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을 승낙하셨다. 결혼식이 열렸고 나는 공식적으로 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다. 결혼 생활은 내 예상대로였다. 시어머니는 나를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그렇다고 딱히 일을 시키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에겐 내가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암묵적인 규칙들이 있었다. 식사 후 설거지는 반드시 3번 헹궈야 했고 빨래는 색깔별로 분류해서 세탁해야 했으며 집안은 하루에 2번씩 닦아야만 깨끗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나는 그런 일들이 힘들지는 않았다. 다만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녀는 인정사정 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때로는 며칠 밤낮으로 나를 괴롭히는 상처 주는 말들을 내뱉었다. 넌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이니? 이게 돼지우리인지 사람 사는 집인지 넌 이런 데서도 살만하니? 내가 방금 청소를 마쳤음에도 말이다. 이 김치찌개는 사람 먹으라고 끓인 거야. 돼지 먹으라고 끓인 거야. 이렇게 짜서 누가 넘기기나 하겠어? 온 가족이 맛있게 먹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럼에도 나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 내 분수를 알고 인내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그저 네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라며 고개를 숙였다. 억울하게 혼날 때면 그녀의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다가가 사과하고 차분히 설명하려 애썼다.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어머니는 연세가 드셔서 감정 기복이 심하신 거야. 자식된 도리로 너그럽게 이해해야지. 시아버지는 그런 광경을 여러 번 보시고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한숨만 쉬셨다. 하지만 워낙 아내를 무서워하는 분이라 감히 말리지 못하셨다. 시어머니와의 동거는 나를 지치게 했다. 하지만 진우는 약속했다.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2돌쯤 되어 어린이집에 갈 수 있게 되면 둘이서 아파트를 사서 분가하자고. 나는 남편의 그 약속 하나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아이 소식이 늦어질수록 시어머니의 미움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는 온갖 용하다는 한의원을 찾아다니며 쓰디쓴 한약을 지어와 나에게 억지로 먹였다. 내가 얼굴을 찡그릴 때마다 그녀는 쏘아붙였다. 마시기 싫으면 내 손주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 말들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밝혔다. 마치고 나와 진우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둘 다 정상이며 그저 아직 인연이 닿지 않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수진 여사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내 탓이었다. 독한 계집은 자식도 못 낳는다더니 그녀는 나를 볼 때마다 그 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은 공교롭게도 내 26번째 생일에 찾아왔다. 그날 아침 진우의 차를 정리하다가 나는 우연히 수납함에서 붉은 벨벳 상자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반짝이는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작은 큐빅이 촘촘히 밝힌 하트 모양 펜던트는 더없이 정교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틀림없이 진우가 내 생일 선물로 준비한 것일 테다. 그는 언제나 자상하고 로맨틱한 사람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돌려놓고 모르는 척했다. 마음속으로는 저녁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가 직접 내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는 순간을.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진우는 아무런 기색이 없었다. 온 가족이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도 그는 그저 하품을 하며 나에게 자러 가자고 재촉할 뿐이었다. 내 생일, 그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내 안의 기대감은 차갑게 식어갔고 그 자리를 실망감이 채웠다. 서러움이 복받쳐 목이 메었다. 그날 밤 나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자는 척했다.
진우가 팔을 뻗어 나를 안았을 때 내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왜 그래? 추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내 몸을 흔들었다. 나한테 뭐 화난 일 있어? 말해봐. 그가 계속해서 나를 달랬다. 그제야 나는 흐느끼며 그를 원망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었어? 진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무언가 떠오른 듯 이마를 탁 쳤다. 아, 자기 생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그는 허둥지둥 사과하며 내 머리와 뺨에 입을 맞췄다. 나의 서운함도 조금은 누그러졌다. 내가 더 이상 울지 않자. 그는 약속했다. 내일 내가 제대로 챙겨줄게. 자기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 어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를 더 꽉 안으며 사랑의 말을 속삭였다. 그날 밤 우리는 화해했다. 다음 날의 로맨틱한 저녁 식사와 내 몸만 한 커다란 장미 꽃다발은 처음의 서운함을 잊게 해주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바빠서 잊은 것뿐이야. 중요한 건 그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거지. 하지만 나는 틀렸다. 잔인한 우연의 일치가 내 뺨을 후려쳤다. 그 다음 날 오후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나는 우연히 이민아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진우의 대학 시절부터 절친이었다는 그녀. 미나는 아름다운 셀카 사진을 올렸는데 그녀의 목에 반짝이는 목걸이.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것이었다. 작은 큐빅이 밝힌 하트 모양 펜던트 목걸이.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어 몇 번이고 비벼보았지만 착각일 리가 없었다. 큐빅 하나하나, 펜던트의 곡선 하나까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미나의 게시글 내용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서프라이즈 선물 고마워요. 너무 마음에 들어 아래에는 친구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어떤 친구는 짓궂게 놀렸다. 우와, 애인한테 받은 거야? 미나는 그저 의미심장한 웃는 이모티콘으로 답할 뿐이었다. 내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놓칠 뻔했다. 그 선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내 남편이 소중히 붉은 벨벳 상자에 담아두었던 그 선물은 그의 여사친을 위한 것이었다. 로맨틱한 저녁 식사, 장미꽃다발. 그 모든 것은 그의 건망증을 덮기 위한 혹은 더 끔찍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어설픈 연극에 불과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참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관계가 어디까지 갔는지 그 끝을 보기 위해 조용히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옛말은 틀린 적이 없었다. 나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운명의 목걸이를 발견한 지 불과 2주 후 나는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 그날 나는 가족들에게 본가에 제사가 있어 이틀 정도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사실 나는 버스터미널까지만 갔다가 근처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다시 택시를 타고 우리 집 맞은편 작은 골목에 숨었다. 나는 진우와 미나가 매우 친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친밀함이 친구라는 선을 넘어선 것이 언제부터였는지는 몰랐다. 진우는 늘 미나를 여동생 같다고, 소울메이트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그녀에 관한 모든 것, 그녀의 가족, 직장, 심지어 지나간 연애사까지 이야기해 주었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고 미나를 친구처럼 대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저녁 7시쯤 진우가 차를 몰고 돌아왔다. 그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불길한 예감에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역시나 불과 5분 뒤 익숙한 모습의 이민아가 나타났다. 그녀는 몸매가 드러나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진우가 앉은 운전석 쪽으로 다가왔다. 진우는 차창을 내리고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둘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들을 수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진우가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어 미나의 목덜미를 감싸고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깊고 열정적인 키스. 바로 우리 집 골목 앞에서. 불과 몇 걸음만 가면 그의 아내가 애타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내 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인내와 감정이 폭발했다. 나는 골목에서 뛰쳐나왔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내 구두굽 소리가 마른 길 위에서 요란하게 울렸다. 진우와 미나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진우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공포로 변해갔다. 반면 미나는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다. 내가 보기엔 더없이 도발적인 미소였다. 짝! 불타는 듯한 손찌검이 이민아의 예쁜 얼굴에 떨어졌다. 나는 그동안의 모든 분노와 고통을 그 따귀에 실었다. 이 천하의 나쁜 년, 남의 남자나 훔치는 년. 미나는 비틀거렸고 한쪽 뺨이 붉게 부어올랐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진우가 차에서 뛰쳐나와 내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내가 미쳤다고? 누가 미친 건지 다시 봐. 당신이랑 저 여자가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했어? 나는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쳤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미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진우는 나를 너무 꽉 잡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호하기는커녕 해명하기는커녕 그의 불륜 상대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미나에게 말했다. 너 먼저 가.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 내가 울부짖든 말든 그는 나를 꽉 껴안아 미나가 유유히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의 모습이 집들 뒤로 사라지고 나는 극심한 고통과 치욕 속에 남겨졌다. 둘만 남게 되자 진우는 나를 놓아주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나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마구 내리쳤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만해. 소란 피우지 마. 진우가 소리치더니 갑자기 나를 거칠게 밀쳐냈다. 너무 세게 밀쳐진 탓에 나는 균형을 잃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넘어지는 아픔보다 지금 내 심장이 더 아팠다. 누군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사랑했던, 내 인생을 맡겼던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너무나 낯설고 차갑고 잔인했다. 멍청한 짓 하지 마. 이 집에서 조용히 살고 싶으면 애나 낳고 말들어. 그 말은 내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나는 얼어붙었다. 사과도 해명도 아닌 협박이었다. 애나 낳고 말들어. 그의 눈에 내 가치는 그것뿐이었다. 나는 아이 낳는 기계, 말 잘 듣는 인형이었다. 사랑, 신뢰, 약속,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갔다.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대신 결심이 섰다. 나는 이 기만 속에서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었다. 나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다. 내일 밤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디 모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날 밤 거실의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부모님은 걱정 가득한 얼굴이셨다. 시아버지는 닭이 옆에서 침묵에 잠겨 계셨다. 시어머니는 나를 탐색하듯 불쾌한 눈초리로 쳐다봤다. 진우는 그녀 옆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나는 목걸이 사건부터 진우가 골목 앞에서 미나와 키스하는 것을 목격한 장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온 가족 앞에서 진우의 외도 사실을 공표했다. 나는 모든 이들, 특히 시부모님께서 나에게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고 진우를 타일러 주시길 바랐다. 내 이야기를 들은 친정 부모님은 분노와 딸에 대한 안쓰러움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가 무언가 말하려 일어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무심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나를 획 쳐다봤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애도 못 낳아주니 밖에서라도 얻어오게 해야지.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이 사람이 내 시어머니, 내가 지난 2년간 비위를 맞추려 애썼던 그 여자였다. 그녀는 며느리를 편들기는커녕 아들을 훈계하기는커녕 그의 외도를 당연한 일, 의례 있는 일로 치부했다. 그녀는 모든 죄를 내게 돌렸다. 단지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사부인,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서연이는 사부인의 며느리고 아드님의 아내입니다. 오수진 여사는 비웃었다. 며느리라도 분수는 알아야지. 애도 못 낳는 건 짐덩어리일 뿐이야. 가족회의는 파국으로 끝났다.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내 자리가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가족회의에서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이 잔인함의 극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그녀의 무정함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워졌다. 진우는 나를 피했다. 그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으며 어떤 날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는 사과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인 양 행동했다. 마치 내가 그의 외도를 폭로한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악인 것처럼. 시아버지 박 회장님은 가끔 나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그는 나에게 오렌지 주스를 건네거나 맛있는 반찬을 집어주시곤 했지만 그것도 오수진 여사가 없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선량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선량함은 아내의 독단 앞에서 나약함이 되었다. 그리고 시어머니 오수진 여사는 더 이상 자신의 혐오감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사도우미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비난하고 비아냥거렸다. 글쎄, 애 하나 낳는 것도 못하면서 이제는 쓸데없는 질투나 해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놔. 정말이지. 들여와봤자 화근 덩어리라니까. 나는 침묵으로 견뎠다. 내 자존심은 짓밟았지만 나는 진우가 마음을 바꿀 것이라는, 그가 잘못을 깨닫고 내게 돌아올 것이라는, 이 결혼을 아직 구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에 매달렸다. 나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정식으로 결혼한 그의 아내였다. 그들은 나를 가치가 다한 물건처럼 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가족회의가 있은 지 불과 사흘 후 오수진 여사는 내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트려버렸다. 그날 오후 내가 침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텅 빈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내 옷장으로 직진해 문을 활짝 열고는 내 옷들을 거칠게 꺼내 가방에 쑤셔넣기 시작했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얼어붙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내 옷가지들, 심지어 속옷까지 가방에 던져 넣었다. 아직도 모르겠니? 내 짐 싸서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이 집은 너 같은 여자를 받아줄 수 없어. 나는 소리치며 달려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진우 씨 아내고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고 나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은 극도의 증오로 불타올랐다. 며느리? 넌 자격 없어. 이 집에는 대를 이을 귀한 손주가 필요하지. 알도 못 낳는 암탉은 필요 없단 말이다. 진우는 이미 널 대신할 사람을 찾았어. 주제 파악하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내 가슴을 내리쳤다. 고통과 분노에 숨이 막혔다. 나는 마지막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다. 어머니께서 저를 싫어하시더라도 저는 정식으로 결혼한 며느리잖아요. 저희는 결혼한 지 이제 2년이에요. 아이가 없는 건 흔한 일일 수 있어요. 제가 아이를 못 낳은 것이지 낳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어머니, 저를 미워하시는 건 괜찮지만 오른편에 서주셔야죠. 진우 씨가 외도한 건 명백한 잘못인데 어떻게 그를 감싸고 저를 내쫓으실 수가 있어요? 오수진 여사는 비웃었다. 그 미소는 일그러지고 경멸로 가득했다. 옳고 그름? 나한테 손주 안겨주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야. 너처럼 애도 못 낳는 독한 계집은 필요 없어. 더 이상 질질 끌지 마. 내 짐이나 챙겨서 썩 꺼져. 그녀는 아무렇게나 쑤셔 넣은 여행 가방을 내 쪽으로 밀쳤다. 옷들이 삐져나와 있었다. 진우가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사준 셔츠가 구겨진 채 가방 바퀴에 끼어 있었다.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올라오셨다. 방 안의 광경을 보고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왜 애를 내쫓아?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오수진 여사는 남편에게 소리쳤다. 이건 여자들 문제니 당신은 끼어들지 마. 난 이미 결심했어. 이 집에는 저 애가 있든 내가 있든 둘 중 하나야. 시아버지는 안타까워하며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나를 무력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돌아서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의 퇴장은 마지막 판결과도 같았다. 내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련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다. 내 운명, 이 가정을 위해 희생한 내 인연의 청춘을 위해 울었다. 나는 조용히 주저앉아 아무렇게나 던져진 옷들을 다시 접어 가방에 차곡차곡 정리했다. 비참한 모습으로 떠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 지퍼를 올렸다.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왜 이리도 서글프게 들리는지 마치 내 인생을 두 동강 내는 경계선을 긋는 것 같았다. 이 문을 나서기 전과 후로 나는 고통스럽게 짐을 끌고 나섰다. 부잣집 며느리 노릇이 이렇게까지 비참할 줄은 몰랐다. 내가 여행 가방을 끌고 거실을 지날 때 진우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휴대전화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민아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겠지. 장애물인 내가 깨끗하게 치워졌다는 기쁜 소식을. 나는 그의 앞에 멈춰섰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갈게. 잘 살아. 진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고 그저 하고 몸이 건조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무거운 철문이 내 등 뒤에서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보도 위에 서서 여행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친정집?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당신 딸이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치욕과 서러움, 막막함이 나를 덮쳤다.
나는 여행 가방 옆에 주저앉아 잃은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내가 지난 2년간 애써 쌓아올린 나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해질녘의 서울 하늘은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퍼부었다. 무거운 빗방울이 내 얼굴을 차갑게 때렸고 눈물은 빗물과 섞여 짰다. 나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이제는 낯설어진 저택의 문 앞, 길가에. 내 옆에 여행 가방도 흠뻑 젖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다만 하늘이 어둑해지고 가로등이 켜졌다는 것만 알았다. 친정집으로는 갈 수 없었다. 부모님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을 걱정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은 평생 나를 위해 고생하셨다.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었다. 절망 속에서 문득 먼 친척 언니인 민지 언니가 떠올랐다. 언니는 나보다 5살 많았고 나처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리를 잡았다. 부자와 결혼하진 않았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사리분별이 밝은 사람이었다. 예전에 진우와 연애할 때도 종종 언니의 자취방에 놀러가곤 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다행히 아직 젖지 않았다. 나는 민지 언니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흐르는 동안 나는 거의 숨을 멈췄다. 여보세요, 서연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언니, 나는 흐느끼느라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아, 왜 그래? 어디야? 무슨 일 있어? 민지 언니가 다급하게 물었다. 나는 간신히 심호흡을 하고 내가 시댁에서 쫓겨났고 지금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 너 지금 어디야? 주소 불러. 언니가 당장 갈게. 그냥 집 앞이에요. 알았어. 어디 지붕 있는 데라도 가서 기다려. 아무 데도 가지 마. 언니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망망대해에서 구명조끼를 찾은 기분이었다. 나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보도를 따라 걸으며 근처 가게의 처마 밑으로 비를 피했다. 30분쯤 지났을까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왔다. 민지 언니는 급하게 우비를 걸친 채 걱정 가득한 얼굴이었다. 나를 보자마자 언니는 오토바이를 내팽개치고 달려와 나를 와락 껴안았다. 가여운 내 동생, 괜찮아. 이제 언니가 있잖아. 우리 집으로 가자. 언니는 흠뻑 젖은 내 여행 가방을 오토바이 뒤에 묶었다. 우리는 그렇게 비를 맞으며 달렸다. 진우의 호화로운 저택단지에서 민지 언니의 허름한 자취방까지의 길이 왜 이리도 멀게 느껴지는지, 그것은 마치 두 세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 같았다. 한쪽은 거짓된 비단, 다른 한쪽은 진솔한 현실. 민지 언니의 자취방은 겨우 15제곱미터 남짓이었고 살림은 단출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언니는 서둘러 마른 수건과 옷을 가져다 주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부터 해. 감기 걸리겠다. 그리고 나와서 언니가 계란 넣은 라면 끓여줄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언니의 모습을 보니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부모님 외에 조건 없이 나에게 잘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욕실의 뜨거운 김 속에서 나는 지난 며칠간의 치욕과 고통을 씻어내려는 듯 몸을 문질렀다. 뜨끈한 라면 한 그릇을 먹고 나니 몸이 따뜻해졌다. 민지 언니는 내 옆에 앉아 내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목걸이 사건, 따귀, 진우의 냉정한 말, 오수진 여사의 잔인함까지. 언니는 듣는 내내 혀를 차며 분노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네. 돈만 많고 인성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 서연아, 그런 집구석 나온 게 오히려 내 복이야. 슬퍼하지 마. 하지만 언니 너무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2년 동안 참고 견디면서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결국 내가 받은 게 뭐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서연아.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야. 네가 너무 착하고 순해서 그들이 널 얕본 거야. 이젠 다 지난 일이니까 그냥 운 나쁘게 나쁜 놈들 만났다고 생각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지. 당분간은 언니랑 같이 여기서 지내자. 방이 좀 좁아도 우리 자매끼리 조금만 참자. 내일 언니 하루 쉬고 너랑 같이 일자리 알아보러 다니자. 경제적으로 자립부터 하고 다음을 생각해야 해. 민지 언니의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나는 계속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살아야 했다. 나를 짓밟은 자들이 후회하도록 아주 잘 살아야 했다. 나에겐 대학 졸업장도 있고 건강도 젊음도 있었다. 왜 내가 배신자, 남편과 잔인한 가족에게 의존해야 하는가? 그날 밤 나는 민지 언니와 작은 침대에서 함께 잠이 들었다.
언니는 잠들었지만 나는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진우를 생각했다. 지금쯤 그는 뭘 하고 있을까? 비바람 속에 아내를 내쫓고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까? 아니면 애인과 함께 나를 떨쳐낸 것을 자축하며 즐거워하고 있을까? 나는 오수진 여사를 생각했다. 왜 그녀는 나를 그토록 증오했을까? 단지 아이 문제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증오 뒤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나는 시아버지의 눈빛을 떠올렸다. 동정심이 가득했지만 무력했던 눈빛. 왜 그는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을까? 그 가족에게는 내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민지 언니의 말을 떠올렸다. 그런 집구석 나온 게 오히려 내 복이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 내 안에는 여전히 분노와 고통이 가득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나는 오수진 여사가 그날 나를 무정하게 내쫓은 것이 실은 나에게 구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었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그리고 훗날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건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다. 지금 내 앞에는 막막하고 험난한 미래가 놓여 있었다. 나는 내 두 발로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민지 언니 집에 머물기 시작한 첫 며칠 동안 나는 거의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고통과 치욕은 두꺼운 고치처럼 나를 감싸고 세상과 단절시켰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진우가 미나에게 키스하던 모습, 오수진 여사의 잔인한 얼굴, 시아버지의 무력함. 그리고 내가 가방을 끌고 나올 때의 진우의 무심한 표정. 모든 것이 낡고 긁힌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민지 언니는 이해해 주었다. 그녀는 나를 다그치거나 재촉하지 않았다. 조용히 출근했다가 퇴근했다. 손에는 항상 나를 위한 맛있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때로는 따뜻한 찐빵, 때로는 향긋한 팥빙수. 그녀는 음식을 식탁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거 먹고 힘내, 서연아. 하늘이 무너져도 밥은 먹어야지. 바로 그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관심이 나를 절망의 늪에서 조금씩 끌어내 주었다. 고통 속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초췌한 여자, 눈 밑은 검고 얼굴은 헬쑥했다. 이게 나라고?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나를 상처 준 자들이 내 비참한 모습을 보고 통쾌하게 둘 수는 없어. 나는 부모님께 더 나은 삶을 빚졌어. 민지 언니에게 노력을 빚졌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빚졌어. 다음 날 아침, 민지 언니가 출근 준비를 할 때 나는 일어나 단정한 옷을 입었다. 언니, 오늘 많이 바빠? 왜 그래? 서연아, 언니는 놀란 눈치였다. 나 일자리 찾아보려고. 민지 언니는 나를 보고 눈에 기쁨이 어렸다. 그녀는 두말 없이 휴대전화를 꺼내 상사에게 반차를 신청했다. 좋아, 우리 자매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서 면접관들한테 좋은 인상 주자. 그렇게 우리 둘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의 거리를 누볐다.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다. 내 경영학과 졸업장은 나쁘지 않았지만 2년 동안 잊혀 있었다. 내 경력은 0이었다. 대부분의 회사는 최소 1년의 경력을 요구했다. 혹은 내 이력서를 보고는 경력 단절이 너무 길어서 다시 적응하기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다. 오전 내내 돌아다녔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거절과 완곡한 거절뿐이었다. 점심때 우리 둘은 허름한 백반집에 앉았다. 나는 눈에 띄게 기가 죽었. 너무 힘든 것 같아 언니. 경력도 없는데 누가 날 써주겠어. 민지 언니는 내 그릇에 고기 한 점을 놔주며 격려했다. 이제 겨우 반나절 지났어. 취업도 낚시 같은 거야. 인내심이 필요해. 큰 회사 안 되면 작은 회사 가면 되지. 정직원 안 되면 계약직이라도 하면서 배우면 돼. 일단 일부터 시작하고 다음을 생각하자. 기죽지 마. 언니의 끈기가 나에게 힘을 주었다. 오후에도 우리는 계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행운이 미소를 지었다. 나는 작은 건자재 유통회사의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다. 사장님은 인상 좋은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내 이력서를 보더니 말했다. 경력은 없지만 보아하니 꼼꼼하고 성실해 보이네요. 사무 업무가 그리 복잡하진 않아요. 주로 서류 작업, 전화 응대 같은 거니까. 초봉은 좀 낮아요. 월 200만 원의 점심 제공.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나는 기뻐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200만 원. 그 돈은 예전에 진우가 매달 용돈으로 주던 돈의 10분의 1도 안 됐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돈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
이것은 내가 2년의 의존적인 삶 끝에 처음으로 내 힘으로 번 돈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립이었고 희망이었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었다. 첫 출근 날,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내가 가진 가장 단정한 오피스룩을 골라 입었다. 가볍게 화장을 하고 아침 출근길에 붐비는 사람들 속에 섞이는 느낌이 어찌나 낯설고 흥미롭던지. 일은 어렵지 않았지만 자질구레한 일이 많았다. 나는 차를 타고 공문을 받고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았다. 회사 동료들도 친절했다. 내가 신입인 것을 알고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월말에 나는 첫 월급을 받았다. 손에 든 돈 봉투를 보고 나는 감동으로 손이 떨렸다. 그날 저녁 나는 민지 언니를 끌고 근처 시장으로 가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샀다. 언니에게는 새 스웨터도 사주었다. 서연아, 뭘 이렇게 많이 샀어? 돈 아껴야지. 언니는 핀잔을 주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내 첫 월급이잖아, 언니. 축하해야지. 그동안 나 돌봐줘서 고마워. 그날 밤 우리의 작은 자취방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밥상은 소박했지만 저 차가운 저택의 사내진미보다만 배는 따뜻했다. 나는 그 사건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느꼈다. 자유와 자립에서 오는 기쁨. 나는 앞으로의 길이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에겐 직업이 있고 살 곳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언니가 있었다.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내 삶은 점차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언니와 함께 밥을 해먹고 드라마를 보고 수다를 떨었다. 사무직 일은 바빴지만 그 덕분에 지난 일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복사기, 팩스 사용법을 배우고 각종 공문서 작성법을 익혔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는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평화는 거의 2달간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주말 민지 언니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나는 우연히 박시내 근처에 살던 이웃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다. 그 아주머니는 말이 많아서 자주 우리 집에 놀러와 시어머니와 수다를 떨곤 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무척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서연이 아니니? 오랜만이네. 요즘 어디 갔었어? 통 안 보이던데. 나는 당황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내 사적인 이야기를 그런 아주머니에게 하고 싶지 않았다. 민지 언니가 눈치채고 대신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요즘 저희 회사 일이 많아서 서연이가 저희 집에 와서 지내고 있어요. 출퇴근하기 편해서요. 아주머니는 아 하고 의미심장한 소리를 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무언가 찾는 듯한 눈길이었다. 그래? 난 또 뭐라고. 그것도 좋지. 여자도 자기 일이 있어야지. 그러다 그녀는 수다스러운 본성을 참지 못하고 내 귀에 바싹 다가와 나와 민지 언니 둘 다 들릴 만큼 작은 소리로 말했다. 네가 나갔으니 그럴 만도 하지. 그 이민아라는 애, 그 집에 들어와서 살잖아. 듣자 하니 혼전 임신이라서 오 여사가 서둘러 결혼시켰다더군. 지금은 그 애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 어딜 가나 며느리가 똑똑해서 손주까지 안겨줬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니까. 딱하기도 하지 넌. 팔자가 사나워서.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막 아물기 시작한 내 상처를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다. 아팠다. 그들이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이민아가 내 자리를 차지했고 그녀는 진우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내가 2년 동안 간절히 바랐지만 가질 수 없었던 아이를. 심장이 조여왔다. 강해져야 한다고, 잊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이 소식을 듣고 쓰라림과 서러움을 피할 수 없었다. 내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민지 언니가 급히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아주머니, 저희가 좀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언니는 나를 데리고 쏜살같이 자리를 떴다. 뒤에는 선정적인 소식을 퍼뜨린 것에 만족한 듯한 아주머니의 미소가 남아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말이 없었다. 민지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그 아줌마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마. 세상 사람들 입방아라는 게 다 그렇잖아. 괜찮아 언니.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좀 놀랐을 뿐이야. 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소식은 분명히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설쳤다. 나는 이민아를,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했다. 나는 오수진 여사를, 손주를 보게 될 그녀의 기쁨을 생각했다. 그녀가 나에게 보였던 모든 것, 그 가혹함과 증오는 단지 내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
손주만 있다면 그녀는 아들의 절친이었던 며느리를, 혼전 임신으로 들어온 며느리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문득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아주머니는 오 여사가 미나를 아주 예뻐한다고 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고도 했다. 오 여사가 정말로 이 상황을 기뻐하고 있을까? 집안의 격식과 명예를 그토록 중시하는 그녀가 혼전 임신으로 들어온 며느리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그 기쁜 표정 뒤에는 마지못해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억지스러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아주머니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가 스치듯 말했던 한 가지 디테일. 어딜 가나 자랑은 하는데 표정이 좀 이상해. 꼭 뭘 걱정하는 사람처럼. 그때는 흘려들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무언가 이상했다. 오수진 여사는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정말로 이민아를 예뻐했다면 왜 걱정하는 기색을 보였을까? 무엇을 걱정한단 말인가? 그녀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손주를 보는 일이 곧 현실이 되는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다. 나는 그 저택에서의 삶이 아주머니가 말한 것처럼 장밋빛만은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아마도 과거의 유령인 나는 떠났지만 더 복잡한 또 다른 유령이 그 가족을 괴롭히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그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억지로 잠을 청했다. 나는 내일을 위해, 내 인생을 계속 살아나가기 위해 힘을 비축해야 했다. 삶은 다시 평범한 리듬을 되찾았다. 나는 일에 집중하며 시댁 소식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했다. 심지어 자기 개발을 위해 저녁에는 영어 학원에도 등록했다. 나는 그들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마트에서 아주머니를 만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저편에서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할 말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서연아, 나다. 그 낮고 더듬거리며 익숙한 목소리에 나는 얼어붙었다. 시아버지, 박 회장님이셨다. 왜 그가 나에게 전화를?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다. 아, 아버님, 그래, 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어딘가 급해 보였다. 잘 지내느냐? 네, 잘 지내요. 안부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다. 박 회장님은 다시 잠시 침묵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힘없는 한숨소리가 들렸다. 내가 너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다. 며느리로 사는 동안 그는 비록 조용했지만 나에게 유일하게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이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아버님. 아버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 그는 마치 자기 자신과 싸우는 듯 다시 망설였다. 서연아, 내가 전화한 건 할 말이 있어서다. 길게 통화는 못해.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혹시 예전에 우리 부부가 받았던 건강검진 기록부 아직 가지고 있니? 결혼 전에 받았던 종합검진 말이다. 그의 질문에 나는 놀랐다. 왜 그가 그것을 묻는 걸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짐 쌀 때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마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그걸 한번 찾아보거라. 그의 목소리가 더 다급해졌다. 그리고 진우 녀석 결과 부분을 좀 자세히 보거라. 그냥 네가 억울해하지 않도록 알기만 하라고. 그래야 네 마음이. 말을 잇던 중 수화기 저편에서 오수진 여사가 당신 어디 있어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박 회장님은 깜짝 놀라며 급하게 말했다. 이만 끊어야겠다. 내 말 명심하거라. 몸 조심하고. 뚜뚜뚜. 전화는 갑작스럽게 끊겼고 나는 극심한 혼란 속에 남겨졌다.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건강검진 기록부. 왜 시아버지가 그것을 언급했을까? 그리고 왜 그는 내가 억울해하지 않도록 진우의 결과를 자세히 보라고 강조했을까? 그 당시 결혼 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나와 진우는 함께 병원에 갔다. 결과가 나온 후 의사는 우리 둘을 불러 두루뭉술하게 둘 다 건강하며 결혼과 출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진우는 기록부를 받아들고 이런 서류는 자기가 보관하는 게 편하다고 했다.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의사와 예비 남편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다시 본 적이 없었다. 시아버지의 의문스러운 당부와 다급한 목소리가 나를 가만히 있게 두지 않았다.
분명히 그 기록부에는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었다. 진우와 그의 가족이 나에게 숨겨온 무언가. 내가 잔인하게 대우받고 집에서 쫓겨난 이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무언가. 직감적으로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열쇠라고 느꼈다. 나는 서둘러 내 짐을 뒤져 낡은 여행 가방을 찾았다. 옷들을 모두 바닥에 쏟아내고 급하게 챙겨 넣었던 서류 뭉치를 찾았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다. 한참을 찾은 끝에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파란색 플라스틱 파일, 그 안에는 신분증, 졸업장 등 각종 서류와 함께 결혼 전 종합 건강검진 기록부라고 적힌 작은 흰색 책자가 있었다. 손이 떨렸다. 내가 찾던 진실, 내가 겪어야 했던 억울함, 어쩌면 모든 것이 이 종이 몇 장에 담겨 있을 것이다. 작은 자취방이 갑자기 숨막히게 느껴졌다. 민지 언니는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깊이 잠들어 있었고 나 혼자 건강검진 기록부를 손에 든 채 마주하고 있었다. 노란 책상 등 불빛이 인쇄된 글자들과 무미건조한 숫자들을 비추었지만 지금 나에게 그것들은 천근만근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씩 넘겼다. 첫 장은 내 개인정보였다. 나는 빠르게 훑고 의사의 결론 부분으로 넘어갔다. 내 모든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마지막 줄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생식 건강 양호, 특이 소견 없음. 이 글자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바로 이것이 지난 2년간 내가 겪었던 비난과 조롱의 원인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진호의 결과가 있는 페이지로 넘겼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내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페이지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치와 의학 용어로 가득했다. 나는 집중해서 천천히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그러다 내 눈은 작은 항목 하나에 멈췄다. 아마도 바쁜 의사가 스치듯 말했거나 의도적으로 넘어갔을 법한 항목. 그 항목의 이름은 정액 검사였다. 나는 의료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각 지표 옆의 숫자들은 나를 미간 찌푸리게 만들었다. 정자 농도 1000만 ml 정상 수치 1500만 ml 이상, 전진 운동성 PR 15%, 정상 수치 32% 이상, 정상 형태 정자 비율 2%, 정상 수치 4% 이상. 그리고 페이지 맨 아래 검사 의사의 서명 옆에 파란 볼펜으로 휘갈겨 쓴 작은 글씨가 있었다. 영어와 한글이 섞여 있었지만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희소정자증, 자연 임신 가능성 매우 낮음, 전문적인 의료 상담 및 시술 필요. 희소, 모시기. 그 길고 어려운 라틴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바로 뒤에 이어지는 한글 설명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다. 자연 임신 가능성 매우 낮음. 책자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툭 하고 소리를 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침대 모서리를 붙잡아야 했다. 내가 아니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진우였다. 진우가 생식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 그가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한 원인이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그는 내가 죄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나를 온갖 독한 말로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침묵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내가 수많은 쓴 한약을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온갖 동정과 의심의 눈초리를 견디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완벽한 연극을 꾸며 나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만들었다. 독한 계집은 자식도 못 낳는다.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녀는 자신의 귀한 아들에게 쏟아부어야 할 저주를 나에게 퍼부었던 것이다. 처음에 충격이 지나가자 그 자리를 뼛속까지 시린 분노가 채웠다. 이것은 더 이상 무심함이나 잔인함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의도적인 기만이었고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감추고 진우의 명예와 박씨 집안의 소위 핏줄을 지키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진우가 이미 나와 외도한 것도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였다. 그가 그녀와 바람을 피운 것은 단지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임신을 할 수 있고 그의 결점을 감춰줄 수 있기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이미 나의 뱃속에 있는 아이, 그 아이는 정말 진우의 아이일까? 이 결과대로라면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 그들이 의료 시술의 도움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더 끔찍한 가능성이 있을까? 시아버지의 전화는 이제 명확해졌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침묵과 안타까운 눈빛은 단지 무력함이 아니라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죄책감이었다.
아마도 양심의 가책이 그로 하여금 내가 더 이상 억울함과 자책 속에서 살지 않도록 진실을 알려주게 했을 것이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에는 고통과 치욕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분노와 오랜 미망에서 깨어난 각성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내 인연의 청춘을, 사랑과 결혼에 대한 내 믿음을 앗아갔다. 그들은 내 인격을 무참히 짓밟았다. 나는 기록부를 집어들고 구겨진 종이를 폈다. 진실은 내 손에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거짓이었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어리석게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교훈을 얻었다. 이런 인간들에게 소리치는 것은 소용없다. 나는 침착해야 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다. 이 진실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나는 이것을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공정을 되찾기 위해 사용할 것이다. 진실을 손에 쥔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초기의 분노는 가라앉고 그 자리를 무서울 정도로 침착함이 채웠다. 나는 한번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무력하게 소리치다. 패배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나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침묵이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건강검진 기록부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었다. 나는 자물쇠가 달린 작은 상자를 사서 기록부와 다른 중요한 서류들을 그 안에 넣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대학 동기 친구의 집에 맡겼다. 그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나는 이 결정적인 증거가 파괴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했다. 다음으로 나는 나만의 조사를 시작했다. 조용하고 은밀한 조사. 나는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자신의 삶을 과시하는 곳이자 동시에 가장 많은 허점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완전히 낯선 이름과 프로필 사진으로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다. 이 계정을 통해 나는 진우와 이민아의 삶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다. 내 예상대로 이민아의 인스타그램은 완벽한 쇼무대였다. 그녀는 점점 불러오는 배를 자랑하는 사진, 진우가 사준 값비싼 명품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사진을 계속해서 올렸다. 각 사진 아래에는 달콤한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언제나 엄마와 아가를 챙겨주는 남편 고마워요. 행복은 매일 아침 사랑하는 사람을 보며 눈을 뜨는 것. 예전의 나였다면 아마 고통에 미쳐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손에 쥔 나는 다른 시각으로 그 사진들을 보았다. 나는 이민아의 배에 손을 얹은 진우의 미소에서 어색함을 보았다. 그녀의 글자 하나하나에서 과시하려는 노력을 보았다. 그리고 특히 나는 오수진 여사를 주목했다. 함께 찍은 사진에서 그녀는 항상 이민아 옆에 서서 소유욕 가득한 손길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지만 그녀의 미소는 결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항상 불안과 계산이 서려 있었다. 곧 귀한 손주를 보게 될 시어머니의 기쁜 얼굴과는 달랐다. 나는 끈기 있게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나는 게시물과 중요한 댓글들을 스크린샷으로 찍었다. 날짜와 그들이 참석한 행사들을 메모했다. 나는 마치 유리 상자 속 생물을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아주 작은 행동 하나까지 기록했다. 나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짓말을 뒤집기 위해서는 한 장의 검사 결과지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체계가 필요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여전히 일하고 공부했다. 민지 언니를 포함해 아무도 내 계획을 몰랐다. 나는 언니가 걱정하거나 실수로 계획을 누설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언니에게 이제 마음을 정리했고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만 말했다. 내가 다시 밝고 활기차진 모습을 보고 언니도 기뻐했다. 어느 저녁 이민아의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그녀가 올린 글을 보았다. 주말 정기검진, 우리 아가 항상 건강하길. 아래에는 진우가 하트 이모티콘을 댓글로 달았다. 나는 냉소적으로 미소 지었다. 정기검진이라고? 바로 이거야. 나는 서울의 부자들이 자주 가는 국제병원을 알고 있었다. 나는 주말에 그곳에 가기로 결심했다. 대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찰하기 위해서. 나는 이 연극이 실제로는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고 싶었다. 나는 그들의 거짓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나의 침묵은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입을 여는 그날이 저 저택에 폭풍이 몰아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멀리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문제의 근원을 이해해야 했다. 왜 명예와 체면을 그토록 중시하는 오수진 여사가 이토록 위험하고 기만적인 계획을 받아들였을까? 왜 그녀는 진우를 정정당당하게 치료받게 하지 않고 이민아를 이용해 덮으려 했을까? 분명히 아들의 체면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드물게 내뱉었던 한탄을 떠올렸다. 한 번은 그가 회사 초창기에 함께
사업을 일구었던 김 사장이라는 옛 친구를 언급했다. 그는 아쉬운 듯 말했다. 그때 집사람이 너무 까다롭게 굴지만 않았어도 김 사장이 떠나진 않았을 텐데. 그 친구 참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김 사장과 오수진 여사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고 그 후로 동업관계가 깨졌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나에게 부족한 퍼즐 조각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몇 년 전 연락이 끊긴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정보로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옛 회사가 건설업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며칠 밤 동안 인터넷에서 옛 건설 회사 명부를 뒤지며 김태수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마침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나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표로 있는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 정보를 찾았다. 직감적으로 그가 내가 찾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김 대표님과의 약속을 잡았다. 박영준 회장님과 오수진 여사님의 옛 지인이라고 소개했다. 아마도 그 이름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는 나를 만나주기로 했다. 김 사장님은 이제 5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 머리는 희끗했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호탕한 풍채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나를 탐색하는 눈빛으로 보았다. 아가씨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박진우 씨의 전처입니다. 이 말을 듣자 김 사장님은 조금 놀라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전처라고? 그 마녀 같은 오수진이 결국 자네를 내쫓았구먼. 안깨. 김 사장님의 태도에 나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그는 내 전 시어머니를 꽤 싫어하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물론 검사 결과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숨겼다. 나는 단지 아이 문제로 쫓겨났다고만 말했다. 김 사장님은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나는 놀랍지도 않네. 오수진 그 여자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야. 자네는 왜 그 여자가 대를 이을 손주에 그렇게 병적으로 집착하는지 아나? 저는 그저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고 진우 씨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했어요. 김 사장님은 비웃었다. 그 미소는 냉소로 가득했다. 체면은 일부일 뿐이야. 핵심은 정씨 집안, 즉 오수진의 친정에 있네.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먼지 쌓인 과거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듯 침착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 박 회장님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고 오수진 여사는 서울의 유서 깊고 부유한 사업가 가문인 정씨 집안의 외동딸이었다. 정씨 집안은 극도로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이었으며 가업과 제사를 계승할 아들, 손자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오수진 여사는 외동딸이었기에 모든 부담이 그녀의 어깨에 지워졌다. 당시 박 회장님은 재능은 있지만 자본은 없는 젊은 건설 기술자였다. 오수진 여사는 그를 사랑했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다. 결국 정씨 집안도 결혼을 허락했지만 한 가지 가혹한 조건이 있었다. 박 회장님은 대릴사위로 들어가야 했고 그들의 처사들은 아버지의 성인 박 씨를 쓰되 정씨 가문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시댁의 모든 사업체는 사실상 초기 자본과 인맥 대부분이 정씨 집안의 지원 덕분이었다. 오수진 여사는 평생 그 압박 속에서 살아왔다. 알겠나 아가씨. 김 사장님은 결론을 내렸다. 그 여자는 자기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친정에 증명해야만 했어. 그리고 유일한 증명 방법은 아들을 낳고 그 후에 모든 것을 계승할 적장손을 낳는 것이었지. 진우가 외아들이라는 점은 그 압박을 배가시켰네. 만약 진우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여자는 친정에서 체면을 잃고 심지어 상속권과 가문 내에서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 김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망연자실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오수진 여사의 잔인함은 단지 그녀의 성격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짊어져온 두려움과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단지 손주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아들의 지위를 공고히 할 후계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왜 기만적인 방법을 선택했는지도 설명해 주었다. 진우를 치료받게 하는 것은 아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것은 그녀와 정씨 가문 모두에게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었다. 외부인을 이용해 대리모를 쓰는 계획이 훨씬 더 은밀하고 체면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나는 김 사장님께 연신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가 준 퍼즐 조각은 너무나 중요했다. 그것은 적의 동기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그려주었다. 나는 돌아오면서 더 이상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오수진 여사를 향한 차가운 연민을 느꼈다. 그녀 역시 그녀의 가문이 만든 편견과 야망이라는 더 큰 연극 속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연민이
내가 용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극을 나에게 떠넘기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림은 더 명확해졌지만 여전히 내가 철저히 조사해야 할 핵심 인물이 남아 있었다. 이민아. 그녀는 이 연극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단순한 기회주의자인가? 아니면 미리 준비된 장기말인가? 내 기억은 진우가 했던 말로 돌아갔다. 그는 최근 이민아의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빚더미에 앉았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그냥 흘려들었던 이 디테일이 이제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그녀 가족의 재정 상황과 그녀가 갑자기 진우의 애인이 된 것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나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지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얼마 안 되는 저축을 사용했다. 내 미래를 위해 쓰려고 했던 돈이었다. 이제 내 미래는 이 과거를 뒤집는 데 달려 있었다. 나는 작고 은밀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다. 나를 맞이한 사람은 꽤 노련해 보이는 남성이었다. 나는 내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이민아와 진우의 관계, 특히 최근 반년간의 이민아의 행적과 그녀 가족의 재정 상황을 조사해달라고. 나는 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단지 관련자이며 진실을 알고 싶다고만 말했다. 초조한 기다림 속에서 일주일이 흘렀다. 마침내 탐정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나에게 갈색 서류 봉투를 건넸다. 필요한 정보는 모두 이 안에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건 생각보다 흥미롭더군요. 봉투를 열 때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상세한 타이핑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사진부터 보았다. 이민아와 진우가 식사하고 쇼핑하는 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이민아가 혼자 찍힌 사진들이었다. 그녀는 고급 산부인과에 갔는데 몇 번은 진우가 아닌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나이든 여성과 함께였다.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지만 나는 그 익숙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 오수진 여사였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니었다. 보고서야말로 진짜 폭탄이었다. 첫째, 탐정은 이민아의 가족이 3개월 전 은행에 거액의 빚을 갚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돈은 내가 오수진 여사의 소유임을 확신하는 자회사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치명적인 디테일이었다. 탐정은 이민아를 그 산부인과까지 추적했다. 그는 그곳에 간호사 한 명을 교묘하게 매수했다. 그가 얻은 정보는 이민아가 일반적인 산전 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시험관 아기 시술, IVF를 받았고 기록에 따르면 정작 기증자는 박진우가 아니었다. 기증자의 신원은 비밀에 붙여졌지만 확실히 내 전 남편은 아니었다. 나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 물잔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민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진우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러운 거래의 결과물이었다. 오수진 여사는 돈으로 이민아를 매수해 그녀를 아이 낳는 기계, 위장 대리모로 만들었다. 그들은 다른 남자의 정자를 이용해 아이를 만들고 그 아이에게 박씨 집안의 적장손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이민아가 소셜미디어에 그려낸 사랑, 희생, 행복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연극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와 인격을 돈과 맞받고 가족을 구한 것이었다. 그리고 진우,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고 독재적인 어머니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기 핏줄도 아닌 아이를 아들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극도로 비겁한 남자였다. 부유하고 명망 높은 한 가문이 사실은 기만과 거짓, 내부로부터의 부패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들은 나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와 사회 전체를 속인 것이었다. 나는 탐정에게 돈을 지불하고 침착하게 감사 인사를 했다. 나는 카페를 나서며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음속에 모든 짐이 내려놓아진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저 우스웠다.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탐욕,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비극이 우스웠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 진우의 검사 결과지, 정씨 가문의 압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적장손이라는 이름의 거래에 대한 증거까지. 이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고 그 결말을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나일 것이다. 모든 카드를 손에 쥐었지만 나는 여전히 내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을 확인해주고 그들의 요새 내부에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내 전시아버지 박 회장님이셨다. 그는 그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의문의 전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는 나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주었고 이제 나는 그 구명조끼를 이용해 그를 내 편으로 끌어들일 때였다. 박 회장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항상 오수진 여사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기로 했다. 나는 간결한 손편지를 썼다. 박 회장님께, 저 서연입니다.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 X 찻집에서 한번 뵙고 싶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목요일이 그가 분재 동호회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편지를 우편으로 보냈고 오수진 여사에게 발각되지 않고 그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다. 목요일 오후 3시 정각, 나는 찻집에 도착했다. 나는 구석진 자리를 골라 끈기 있게 기다렸다. 시간이 무겁게 흘러갔고 그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찻집 문이 열리고 박 회장님의 마르고 초췌한 모습이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한숨만 내쉬었다. 나도 돌려 말하지 않았다. 나는 서류 봉투를 그에게 밀었다. 이것 좀 보세요. 봉투 안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사본이 들어있었다. 진우의 정액 검사 결과지, 오수진 여사와 이민아 가족 간의 금융거래에 대한 탐정보고서, 그리고 이민아가 오수진 여사와 함께 산부인과에 가는 사진까지. 박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 한 장을 들어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가 마침내는 절망의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종이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의 말은 어깨가 떨렸다. 세상에, 네가 다 알았구나. 다 알아버렸어. 네,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다 알았어요. 저는 단지 왜 그러셨는지, 왜 이토록 잔인하고 기만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에요. 박 회장님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그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무 나약했던 탓이야. 나는 진우 녀석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건 치욕이라고 박씨 가문과 정씨 가문 모두에게 오점이라고 했어. 외가에서 이 사실을 알면 무시하고 진우의 상속권을 박탈할까봐 두려워했지. 그 여자는 후계자에 대한 강박관념에 눈이 멀어버렸어.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은 바로 오수진 여사였다. 그녀는 이민아를 찾아가 암묵적인 계약을 제안했다. 이민아의 가족을 구할 돈을 주는 대신 그녀는 대리 임신을 하고 행복한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야 했다. 내가 말렸어. 그건 천벌받을 짓이라고, 업을 쌓는 짓이라고 말했지. 하지만 듣지 않았어. 손주만 있으면 모든 죄가 용서될 거라고 하더군. 나는 너무 무력했어, 서연아. 그의 고백을 들으며 나는 통쾌함 대신 이 남자에 대한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는 평생 그림자처럼 살아왔고 독재적인 아내와 권세 있는 가문 사이에 짓눌려 있었다. 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의 떨리는 손 위에 조용히 내 손을 얹었다.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지금 저는 두 가지만을 원해요. 첫째, 제 명예를 회복하는 것. 둘째, 아버님 댁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아버님 댁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요. 단지 진실이 존중받기를 원할 뿐이에요. 아버님은 이 기만 속에서 계속 살고 싶으세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아내, 비겁한 아들, 그리고 핏줄도 아닌 손주와 함께요. 아버님은 눈 감는 순간까지 이 부끄러운 비밀을 안고 가고 싶으세요? 내 말은 그의 고통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단호한 끄덕임이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아버님께서 제 편이 되어주셔야 해요.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오수진 여사님의 모든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이혼 후 받아야 할 재산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박 회장님은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뒤늦은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왔다. 알겠다. 내가 돕겠다. 내 잘못을 속죄하는 셈치지. 찻집을 나오며 나는 가장 중요한 동맹을 얻었음을 알았다. 박 회장님은 단지 증인이 아니라 저 썩어빠진 가문의 문을 내부에서부터 활짝 열어젖힐 열쇠였다. 나의 싸움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와 전 시아버지의 동맹은 비밀리에,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우리는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박 회장님은 평생을 살아온 지혜로 안전한 연락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저렴한 피처폰 2대와 대포폰 유심 2개를 샀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만 문자를 주고받기로 약속했고 계획이 끝나면 즉시 유심을 파기하기로 했다. 중요한 서류를 교환하는 장소는 공원의 한 오래된 나무 밑이었다. 그곳은 그가 아침 운동을 하러 자주 가는 곳이었다. 그는 검은 비닐봉지에 서류를 담아 나무 구멍에 숨겨두면 내가 나중에 가서 가져오는 식이었다. 며칠에 한 번씩 내 비밀 휴대전화가 짧은 문자로 울렸다. 그 앞뒤 없는 문자들은 금보다 귀한 정보였고 내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맞춰주었다. 그 여자가 아기 100일 잔치 날짜를 잡았다. 3주 후 토요일 저녁 S호텔에서 정씨 집안 친척들을 모두 초대할 모양이다. 일석이조지. 적장손을 선보이는 동시에 외할아버지의 칠순잔치를 겸해서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가문 전체가 모이는 큰 파티.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무대였다. 오수진 여사가 무력이나 강압으로 내 입을 막을 수 없는 공개적인 장소. 그녀가 명예를 과시하려 할수록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뒤집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며칠 후 또 다른 문자가 왔다. 그 여자 금고에서 찾았다. 혼전 재산 분할 합의서, 아내의 과실부림, 외도등로 이혼시, 아내는 빈손으로 나간다. 남편의 과실시, 아내는 혼인 후 형성된 공동재산의 3분의 1을 받는다. 그 여자는 이걸 잊고 있었어. 뒤이어 익숙한 나무 구멍의 위치가 전송되었다. 아내는 그 합의서 사본과 함께 나와 진우가 결혼 생활을 한 2년 동안 형성된 부동산 소유권, 회사 지분 등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박 회장님은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을 해주셨다. 그는 나에게 낚싯대를 주는 것을 넘어 미끼까지 준비해 주셨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귀한 정보는 그들 가족의 내부 상황에 대한 문자였을 것이다. 그 여자가 점점 불안해한다. 미나를 24시간 감시하고 혼자 외출도 못하게 하고 누구와도 길게 통화하지 못하게 한다. 그 애가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다. 작은 말다툼이 몇 번 있었다. 어제는 미나가 친정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못 가게 막았다. 무언가 누설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집안 분위기가 압력 속 같다. 그 문자들은 그들의 요새가 결코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기만이라는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과 의심의 파도가 그 성의 기초를 서서히 침식하고 있었다. 오수진 여사는 모든 구멍을 막으려는 노력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연극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의 머리에 족쇄를 채우고 있었다. 나는 박 회장님이 준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내 머릿속의 계획은 날이 갈수록 명확해졌다. 나는 이제 의료기록, 금융거래 증거뿐만 아니라 싸울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갖추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버림받은 불쌍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강력한 상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칼이나 창이 아닌 그들이 애써 묻으려 했던 진실, 바로 그것으로 해낼 것이다. 나는 이민아가 이 모든 음모의 가장 약한 골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주모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절망과 탐욕에 의해 바둑판 위에 놓인 장기말에 불과했다. 너무 큰 압박을 받으면 스스로 흔들리는 장기말. 나는 그 압박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민아에게 간접적으로 접근해야 했다.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녀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려야 했다. 나는 방법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가짜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그녀는 즉시 차단할 것이다. 나는 무언가 실체가 있는 것, 그녀의 거처까지 스며들 수 있는 것, 말 없는 경고가 필요했다. 나는 오수진 여사가 매주 신선한 꽃을 주문하는 습관을 떠올렸다. 그녀는 항상 단골 고급 꽃집에서 백합을 주문했다. 나는 그 꽃집을 찾아갔다. 손님인 척하며 교묘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수진 여사의 집으로 꽃이 배달되는 날이 금요일 아침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계획이 세워졌다. 그 주 금요일 아침 나는 아주 일찍 꽃집에 갔다. 나는 아름다운 흰 국화 꽃다발을 주문했다. 장례식에 주로 쓰이며 끝과 침묵을 의미하는 꽃. 꽃다발과 함께 작은 카드를 준비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름 없이 컴퓨터로 인쇄한 단 한 줄의 글만 있었다. 뱃속의 아이, 산부인과에 같이 갔던 그 사람의 아이가 맞나요? 나는 꽃집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것은 오수진 여사의 집으로 보내는 깜짝 선물이라며 오늘 배달되는 백합과 함께 슬쩍 섞어달라고 부탁했다. 넉넉한 팁과 함께라면 호기심 많은 배달원이 작은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후는 기다림이었다.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그날 오후 내 비밀 휴대전화가 박 회장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집에 큰일이 났다. 미나가 흰국화 꽃다발과 카드를 받았다. 거의 미쳐 날뛰고 있다. 누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소리치며 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 몇 시간 후 또 다른 문자가 왔다. 오수진은 그 애를 달래지 않았다. 뺨을 때리고 방에 가뒀다. 일이 새어나갈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나에게 집안에 배신자가 있다고 고함을 질렀다. 상황이 아주 안 좋다. 나는 문자를 읽었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내 심리전은 효과가 있었다. 이미 나는 덫에 걸렸다.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오수진 여사의 숨막히는 통제가 그녀를 인내의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계약으로 맺어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이제 첫 균열이 생겼다. 오수진 여사는 자신의 장기말을 안심시키는 대신 폭력과 강압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너무나 익숙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민아의 두려움이 탐욕보다 커지는 순간 그녀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가 오수진 여사에게 감히 반항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녀의 공황 상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신호가 될 것이었다. 특히 100일 잔치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나는 적의 내부에 혼란을 심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들은 외부의 위협인 나뿐만 아니라 내부의 의심과 두려움과도 싸워야 했다. 그들의 연극은 점차 불협화음을 내고 있었다. 내부를 교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정면 공격이 필요했다. 법률이라는 전장에서의 정정당당한 한 수.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의 숨은 유령일 수 없었다. 이제는 법의 지원을 받는 공정을 요구하는 새로운 자격으로 나타나야 할 때였다. 내가 알아본 유망한 법무법인 목록을 바탕으로 나는 복잡한 이혼 소송, 특히 기만 행위와 큰 재산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을 선택했다. 나를 맞이한 사람은 40대 초반의 안 변호사라는 여성 변호사였다. 날카로운 눈빛, 자신감 있고 전문적인 태도를 지녔다. 나는 안 변호사 맞은편에 앉아 심호흡을 하고 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고통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마치 사건을 보고하듯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진우의 건강검진 기록부 사본, 사설 탐정의 보고서와 사진들, 공동재산 서류 사본, 그리고 박 회장님이 제공한 혼전 합의서까지. 안 변호사는 매우 주의 깊게 들었다. 들을수록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역력했다. 내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서류 하나하나를 다시 검토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전문성이 아니라 존경심마저 서려 있었다. 서연 씨, 제가 수백 건의 이혼 소송을 처리했지만 서연 씨의 경우는 정말 특별합니다.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신 것이 정말 침착하고 현명하셨어요. 그녀는 진우의 정액 검사 결과지를 들어 올렸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혼인 및 가족법에 따르면 일방이 혼인 생활, 특히 출산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은 혼인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를 근거로 재산 분할 외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변호사는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우선 박진우 씨에게 이혼 청구 통지서, 내용 증명을 보낼 것입니다. 통지서에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명시할 겁니다. 박진우 씨의 외도와 기만 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 그리고 혼전 합의서와 이 서류들을 근거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의 3분의 1을 요구할 겁니다. 아기가 그의 아이가 아니라는 증거는 아직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우리의 비장의 카드로 필요할 때만 사용할 겁니다. 변호사님 전략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제가 오늘 내일 중으로 바로 서류를 작성해서 발송하겠습니다. 안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 통지서를 받으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법무법인을 나오며 나는 큰 안도감을 느꼈다. 이 무거운 짐을 더 이상 나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이제 법률 전선에서 날카로운 동맹을 얻었다. 안 변호사의 예상대로 통지서가 발송된 지 불과 이틀 후 지진이 시작되었다. 나의 신호탄은 공식적으로 발사되었다. 싸움은 더 이상 은밀한 게릴라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개적인 대결이 되었고 나는 앞으로 닥칠 모든 것에 대비가 되어 있었다. 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내용 증명은 등기 우편으로 진우의 손에 직접 전달되었다.
박 회장님이 문자로 전해준 바에 따르면 그것은 저택에 진짜 폭풍을 몰고 왔다. 진우가 편지를 받고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얘졌다. 그걸 오수진에게 건넸다. 그 여자는 읽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진우 뺨을 2대나 후려쳤다. 쓸모없는 놈이라고, 전처 하나 관리 못해서 집안 전체를 물어뜯게 만드냐고 고함을 질렀다. 비겁하고 불쌍한 진우는 그저 가만히 서서 당하고만 있었다. 그는 자신과 어머니가 낡은 물건처럼 무정하게 내버린 아내가 이제 이렇게 당당한 태도와 이토록 무거운 이혼 소장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오수진 여사의 분노는 진우에게만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대응책을 찾았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안의 고문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것이었다. 그 변호사는 내 요구사항을 검토한 후 즉시 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 변호사는 그 직후 나에게 다시 전화했다. 그들이 연락했습니다. 서연 씨. 합의를 원해요. 어떻게 제안하던가요? 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 씨가 소송을 취하하고 영원히 침묵하는 조건으로 5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그게 서연 씨가 새 출발할 자금을 마련해주는 자선이라고 말하더군요. 나는 비웃었다. 5억. 내가 받아야 할 것에 비하면 우스운 액수였고 내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치욕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었다. 안 변호사님,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세요. 저는 자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의가 필요하다고. 제 요구는 변함없습니다. 기만 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 그리고 법과 합의서에 따른 정당한 재산 분할.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안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나의 단호한 거절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오수진 여사는 내가 돈으로 매수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순진하고 만만한 시골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되면 법원이 아이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요구할 것이고 그때 모든 거짓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 스캔들은 박 씨 가문, 특히 정 씨 가문의 명예에 치명타가 될 것이었다. 오수진 여사의 광기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100일 잔치가 열리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파티는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지 치욕의 무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박 회장님이 다시 걱정스러운 어조로 문자를 보냈다. 그 여자가 널 깎아내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사람들을 시켜서 네가 예전에 행실이 좋지 않았고 심지어 외도까지 해서 아이를 못 낳고 쫓겨났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널 먼저 과실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네 말에 신빙성이 없게 만들려는 속셈이야. 사람을 시켜 널 감시하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거라. 나는 문자를 읽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런 비열한 수법을 쓰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결정의 날이 다가올수록 나는 오히려 더 침착해졌다. 그녀가 당황할수록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100일 잔치까지는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들 가족은 내 입을 막기 위해 시간과 싸우고 있었다. 나 역시 시간을 세고 있었다. 모든 장기말은 제자리에 놓였고 무대는 세워졌으며 조명은 곧 켜질 것이었다. 내일을 앞두고 비밀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울렸다. 박 회장님의 문자는 단 한 줄이었지만 그의 모든 신뢰와 부탁이 담겨 있었다. 100일 잔치 준비는 다 끝났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회다. 그 여자는 네가 감히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다. 조심하거라.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큰 폭풍이 곧 닥쳐올 것이고 나는 바로 그 폭풍의 중심이었다. 토요일 저녁,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곳 중 하나인 S호텔 연회장. 조명이 눈부시게 빛나고 값비싼 외제차들이 줄지어 로비로 들어섰다. 오늘은 박씨 집안의 중요한 날이었다. 적장손의 100일 잔치와 외조부이자 정씨 가문의 수장인 어르신의 칠순잔치를 겸한 자리. 아는 사치스럽고 귀족적인 분위기였다. 하객들은 명품 옷과 반짝이는 보석으로 치장하고 사교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관심의 중심에는 파티의 주최자인 오수진 여사가 있었다. 그녀는 짙은 보라색 벨벳 한복을 입고 머리를 높게 틀어 올린 채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얼굴에는 거짓된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진우와 팔짱을 끼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새며느리와 포동포동한 손주를 소개했다. 진우는 비싼 양복을 입고 나무 인형처럼 굳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나 그녀는 출산 후 날씬해진 몸매를 감싸는 크림색 드레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웠다. 그녀는 통통한 사내아이를 안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주위를 살피며 감출 수 없는 공포를 내비쳤다. 모든 것이 완벽한 연극이었다.
행복한 가족, 원만한 계승. 특히 상석에 앉은 정씨 가문의 어른들은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오수진 여사는 성공했다. 그녀는 가문 전체가 기대하던 결과물을 내놓았다. 분위기가 환희의 절정에 달했을 때 연회장의 큰 문이 갑자기 열렸다. 모든 소음,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나였다. 나는 몰래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나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가볍게 화장했다. 고개를 든 자세와 평온한 눈빛으로 나타난 내 모습은 이곳의 사치스러운 분위기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기이한 침묵이 연회장을 뒤덮었다. 부드럽게 흐르던 음악 소리도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꺼졌다. 오수진 여사와 진우는 나를 보고 그들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놀라움, 경악, 분노, 그리고 마침내는 극심한 공포로 변해갔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오수진 여사였다. 그녀는 내 쪽으로 달려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네가 어떻게 여길 들어와? 누가 들여보내줬어? 그녀는 호텔 경호원들을 향해 고함쳤다. 경호원들 뭐해? 당장 이 미친년을 끌어내. 빨리.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크지 않지만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진우 씨의 아직 이혼하지 않은 법적인 아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저 제 시댁 가족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법적인 아내라는 두 단어는 연회장 한가운데서 터진 폭탄과 같았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경호원들도 멈칫하며 오수진 여사를 곤란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법적으로 그들은 법적인 아내를 남편 가족의 파티에서 쫓아낼 권리가 없었다. 오수진 여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진우는 창백해져서 한 걸음 물러나 어머니 뒤에 숨었다. 나는 내 연극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나는 모든 관심의 중심에 서서 수백 개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평온하게 마주했다. 나는 원치 않는 배우였지만 오늘 밤 나는 내 인생의 연극을 직접 감독할 것이다. 연회장의 공기는 짙게 가라앉았고 모든 관심은 나와 오수진 여사에게 쏠렸다. 그녀는 잠시의 충격에서 벗어나 평소의 포악한 모습을 되찾았다. 법적인 아내? 헛소리하지 마. 넌 이 집에서 쫓겨난 지 오래야. 네가 뭔데 감히 여기서 행패야? 그녀는 하객들, 특히 정씨 집안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크게 말했다. 그녀는 나를 파티를 망치러 온 뻔뻔하고 원한에 찬 전처로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화내지 않고 가볍게 웃었다. 어머님, 그리고 양가 어르신들, 모든 귀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좋은 뜻으로 왔습니다. 어머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손주를 마침내 얻으신 것을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으셨던 그 손주를요. 내 의미심장한 말에 오수진 여사의 얼굴색이 변했다. 나는 그녀가 말을 끊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 뒤에서 떨고 있는 진우를 향해 돌아섰다. 나는 조심스럽게 복사된 서류 뭉치를 높이 들어 보였다. 진우 씨, 이 서류에 대해 모두에게 설명해 줄래요? 이건 우리 결혼 전 건강검진 결과예요. 2년 동안 우리가 왜 아이를 갖지 못했는지 진짜 이유를 말해 줄래요? 어머님이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제가 아이 못 낳는 독한 여자라서? 아니면 당신의 자연 임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 때문인가요? 진우는 얼어붙었다. 그는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한 듯 눈을 크게 뜨고 나를 경악스럽게 쳐다봤다. 연회장의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졌다. 나는 멈추지 않고 아이를 꼭 껴안고 종이처럼 하얗게 질린 이민아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제 남편의 절친 이민아 씨. 고급 산부인과에 다니던 이야기,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에게 해줄래요? 그리고 당신 가족이 임신 직후에 어떻게 갑자기 거액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는지도 설명해 줄래요? 아니야. 이민아는 흐느끼며 터져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상석을 향해 돌아섰다. 나는 정씨 가문의 수장인 백발이 성성하고 위험 있는 얼굴의 어르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그리고 정씨 집안 어른들께 오늘이 기쁜 날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이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어르신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르신과 가문 전체는 사실 박씨 집안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가업을 계승할 적장손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내 마지막 질문은 모든 사람의 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연회장은 숨을 죽였다. 정씨 가문의 어르신은 벌떡 일어나 분노에 찬 눈으로 오수진 여사를 쏘아보았다. 바로 그때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박 회장님이셨다. 그는 구석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내 옆에 섰다. 서연이가 한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박 회장님의 등장과 고백은 결정타였다. 모든 사람이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남편이자 아버지가 직접 아내와 아들을 폭로하다니.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박 회장님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나약했습니다. 이 비극을 막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거래의 결과물입니다.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잘못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비명, 울음소리, 욕설. 정씨 가문 사람들은 테이블을 치며 일어나 오수진 여사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이미 나는 울부짖으며 아이를 껴안았고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오수진 여사는 폭풍의 한가운데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자부심, 독단, 모든 것이 제가 되어 사라졌다. 그녀가 평생을 거짓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 경력, 명예가 그녀가 직접 세운 무대의 조명 아래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내 임무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이 혼란을 지켜볼 필요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연회장을 나섰다. 뒤에는 기만의 잿더미만 남겨둔 채 나는 호텔을 나와 밤의 신선한 서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오랫동안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복수에 성공했다는 통쾌함이나 기쁨은 없었다. 그저 텅 빈 안도감만 느껴졌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 그 후 며칠 동안 S호텔에서의 스캔들 소문은 상류사회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었다. 그날 그곳에 있던 하객들이 가장 생생한 이야기꾼이 되어주었다. 이야기는 살이 붙여져 한 명망 높은 가문의 기만과 몰락에 대한 일화가 되었다. 나는 안 변호사와 박 회장님의 짧은 전화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 내 이혼 소송은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여론의 압박에 직면한 박 씨, 집안은 더 이상 시간을 끌거나 까다롭게 굴지 못했다. 그들은 내 모든 요구를 수용했다. 나는 합의서대로 혼인 후 형성된 공동재산의 3분의 1을 받았다. 그 금액은 내가 편안한 삶과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충분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공식적으로 내 성을 아버지의 성인 이 씨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박 씨라는 성은 그들에게 돌려주었다. 그 가족 사람들의 운명도 결정되었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 정씨 집안은 모든 관계를 끊고 박 씨 집안의 회사에서 모든 자본과 사업 관계를 철수했다. 오수진 여사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사업 제국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무너졌다. 이미 나는 모든 것을 울면서 고백한 후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어떤 이는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남쪽으로 갔다고 했다. 아무도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녀는 그 악마 같은 계약에서 벗어나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나는 그녀와 아이가 평온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아이는 완전히 무죄였다. 진우는 어머니의 보호막, 재산, 명성을 잃고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아가며 술과 세상의 조롱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한량이 되었다. 증인으로 나섰던 박 회장님은 오수진 여사와 별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밖으로 나와 분재, 몇 개와 오랜 친구들과 함께 소박한 삶을 살았다. 가끔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훨씬 더 평온해져 있었다. 그리고 오수진 여사, 그녀는 가장 혹독한 벌을 받았다.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고독과 실패라는 감옥에 갇혔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 아들, 명예, 재산,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얻으려 했던 적장손까지. 그녀는 넓지만 싸늘한 저택에서 혼자 살았다. 매일 자신이 만든 탐욕과 기만의 잿더미를 마주하며 나는 받은 돈으로 작고 아늑한 아파트를 샀다. 또한 민지 언니가 꿈에 그리던 작은 옷가게를 열 수 있도록 자본을 보태주었다. 우리의 삶은 점차 안정되고 즐거워졌다. 나는 계속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친구들을 만났다. 나는 박씨 집안에서 살던 2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장 평범한 것들에서 기쁨을 되찾았다.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후 내 삶은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다. 민지 언니의 가게는 번창했고 나도 직장에서 승진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내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박 회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오수진 여사의 건강이 최근 많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거의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지낸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듣자 내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일었다. 나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복수하기 위해서도 내 행복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나는 내 영혼에 완전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 가는 것이었다. 나는 옛 저택으로 돌아갔다. 철문은 더 이상 위험 있지 않았고 녹슨 자국이 보였다. 정원은 관리가 되지 않아 나무와 풀이 무성했다. 옛 가사도우미들은 모두 그만두었고 말이 없어 보이는 중년 여성 한 명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거실로 안내했다. 오수진 여사는 낡은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깡마른 몸, 빗질도 하지 않은 백발. 그녀는 나를 보고 눈에는 더 이상 포악함이 없었고 그저 공허한 피로감만 남아 있었다. 여긴 어쩐 일이야? 날 비웃으러 왔니?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평온하게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아니요. 오늘은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수진 여사는 나를 이상한 생물체 보듯 멍하니 쳐다봤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느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그날 저를 무정하게 내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고 나는 말을 이었다. 만약 그날 어머님께서 저를 내쫓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눈먼 아내로 실체 없는 행복을 기다리며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날 제가 진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함께 진우 씨를 치료하려 했다면 아마 아이를 가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후에는요. 저는 어머님의 압박 가득한 가정에 평생 얽매여 사랑 없는 결혼 생활 속에서 제 아이들을 해로운 환경에서 키워야 했을 겁니다. 저는 점차 어머님의 또 다른 버전, 체면과 보이지 않는 압박을 위해 살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여자가 되었을 거예요. 나는 그녀가 내 말을 이해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어머님께서 저를 내쫓으신 것은 그때는 잔인함의 극치였지만 돌이켜보면 제 인생 최대의 구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자신도 모르게 저를 썩어빠진 황금 세장에서 밀어내 저에게 자유를 돌려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서고 자기 자신을 되찾아 제 인생을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을 마친 나는 일어서서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몸을 돌려 걸어 나왔다. 나는 그녀의 반응이 어떤지 알 필요가 없었다. 그 감사 인사는 그녀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과거를 온전히 잠재우기 위해 한 말이었다. 나는 철문을 나서며 오후의 찬란한 황금빛 햇살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내 인생의 폭풍을 지나왔다. 이 순간부터 내 앞에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고 나는 나만의 여정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였다.